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싶은데 구태여 수식할 말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가진 게 없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풍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게끔 살아왔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유일한 복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손이 형님이었답니다. 형님은 저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좋은 집안에서 돈 걱정 없이 잘 배웠고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이었죠. 그만큼 사치도 많은 편이고 또 자랑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번번이 형님네를 마주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정말 우리랑은 형편이 달라도 한참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우리 아주버님도 장교 출신에 지금은 교수 일을 하고 있고 형님 또한 대학병원 간호사이니 저희랑은 사정이 달라도 한참 달랐죠. 형님을 볼 때마다 가방이 달라져 있었어요. 좋기 몇백만 원은 하는 그런 가방인데 먹고 사는 게 여유가 있으니 원할 때마다 턱턱 사는 것 같았죠. 매달 죽어라 일해서 200만 원 겨우 버는 제가 형님을 쫓아가려고 하면 아마 가랑이가 찢어질 거예요. 저는 항상 들고 다닌 지 10년은 다 되어가는 가방 하나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처음엔 그런 제 자신이 창피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동서는 그 가방 되게 아끼는 건가 봐. 보면 항상 똑같은 것만 들고 다니네. 그게 저희는 생활비도 지금 빠듯해서 당장은 새 가방 사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아직 튼튼하기도 하고요. 이게 보기보다 내구성이 좋아서 막 굴려도 망가지질 않더라고요. 그래? 동서 그럼 내가 집에 안 쓰는 가방 몇 개 있는데 혹시 가질래? 웬일인지 저한테 선심 쓰듯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이 쓰던 거라 별로 갖고 싶지는 않았지만 또 거절했다가는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 어쩐 거냐 하는 소리를 들을까 봐서 알겠다고 했어요. 정말요? 저야 감사하죠. 내가 보니까 동서한테 딱 잘 어울릴 만한 게 몇 개 있어서.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네네 하고 비율을 맞춰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형님이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동서, 내가 저번에 말했던 가방 있잖아. 내가 그거 전해주려고 잠깐 들렀어. 그리고 형님이 가져오신 가방을 확인해봤는데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는 겁니다. 쓸 만큼 써서 해지고 이미 철이 지나서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가방을 저한테 준답시고 가져온 거예요. 쓰레기 더미만 잔뜩 가져온 꼴이었답니다. 기대조차 하고 있지도 않았지만 저를 어떻게 보는지 너무나도 잘 알겠는 거예요. 그거 동서 들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괜찮잖아. 남주기 아까워서 동서 주려고 가져왔어. 어때? 마음에 들지?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은 이 정도 쓰레기 같은 가방으로 생각해낸 모양이었어요. 말이나 못하면 중간은 갈 텐데 입으로 꼭 저렇게 매를 사더라고요. 예, 형님, 감사해요. 더 이상의 거짓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게 최선이었답니다. 형님이 오신 김에 저는 어머님 이야기를 살짝 물어보았어요. 형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어머님 정기검진은 형님이 모시고 가시는 거죠? 그날 저희 친정엄마가 오시기로 하신 날이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재작년에 무릎 수술하시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한 번씩 다니고 계신데 거의 매번 제가 도맡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엔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모시고 가기 어려워지는 바람에 미리 형님한테 말씀을 드려놨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 황당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맞다. 근데 어떡하지? 내가 그날 약속을 잡아버렸네. 동서가 말한 걸 깜빡했어. 학교 동창들이랑 모임을 나가야 하는데 어쩌지? 미안. 형님, 그날은 시골에서 친정엄마가 오셔서 정말 시간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형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말을 해뒀던 건데 상황이 난감하게 되었어요. 매번 제가 하는 일이니 본인이 한 번은 도와줄 수 있는데 말이죠. 제가 보기엔 제 말을 깜빡했다는 건 그냥 핑계 같아 보였어요. 동창들 모임이야 조금 늦게 나가도 괜찮은 일이니 다시 한번 부탁을 해보았답니다. 그런데 형님은 그 뒤에 더 어이가 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어머님 진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 친정엄마한테는 조금만 늦게 와달라고 말씀드려봐. 그리고 매번 동서가 하던 일이니 어머님도 동서가 와야 마음 편하시지 않겠어? 그리고 동서가 어머님이랑 훨씬 더 가깝잖아. 내가 동서한테 고맙고 미안해서 이렇게 가방도 챙겨주고 하잖아. 저 걸레짝 같은 가방을 보면서 저한테 호의인 양 말을 하는 꼴새가 정말 화딱지 났어요. 어떻게 말을 해도 교묘하게 저한테 미룰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속에서 열불 천불이 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그래 동서, 나 가볼게. 그날 잘 부탁해. 어쩜 저렇게나 얌생이 같은지 몰라요. 어머님한테 오가는 기름값이라도 한번 대주고 저러면 차라리 덜 미울 것 같은데 자기는 1원 한 장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니 진짜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호의 따위는 없었어요. 형님이 가져온 가방들은 어디 처박아 놓고 한 번도 꺼내지도 않았어요. 꼴도 보기 싫었죠. 병원 문제뿐만 아니라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우리 부부가 어머님을 챙겨야 했어요. 어머님도 형님이 자기를 보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지 꼭 저희한테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아가, 그네한테 전화해보니 너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하더구나. 네, 어머님. 원래 오늘 형님이 어머님 모시고 가려 했는데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오늘 안사돈께서 오신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게 형님이 오늘 약속을 잡아버리셨다고 해서 저희 엄마는 다음에 오시기로 했어요. 버스 시간대가 맞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지만 거의 1년 만에 만나는 친정엄마를 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얼굴이 좀 어두웠나 봐요. 내내 기분이 좋지는 못했거든요. 그날 어머님과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어머님은 제가 오늘 친정엄마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는지 이러시더라고요. 아가,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기름값에 보태 써라. 나 때문에 엄마도 못 만나고 미안하게 됐어. 어머님 아니에요. 어머님 때문에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마음 쓰지 마세요. 돈도 괜찮아요. 제가 한사코 거절했지만 제 가방에 우겨넣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정작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괜히 속상하고 어머님한테도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형님이 조금이라도 형님 노릇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는데 형님 노릇은 아니라 이제는 사람 노릇이나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이 진짜 꼴사나운 것은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머님한테 가서 아주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였어요. 1년에 고작 2번밖에 없는 제사 가지고 아주 생색을 내면서 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때때마다 제사 때문에 아주 골머리 아파 죽겠어요. 제사 음식이면 돈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저 정말 이대로는 피가 말라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 큰아가, 네가 고생하는 거 잘한다. 어머님이 저 힘든 거 아시면 이번에 냉장고 좀 바꿔주세요. 저희 살림 빠듯한 거 아시잖아요. 이번에 수연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냉장고? 너희들 냉장고 바꾼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얼마 안 되긴요. 저희 냉장고 바꾸고 나서 요즘 신상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지금은 완전히 고물 됐어요, 고물. 심지어 제사 음식은 제가 거의 손 걷어붙이고 다 하는 편이었어요. 형님은 숟가락 올리는 정도였죠. 저 또한 제사 음식에 비용을 대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생색을 내면서 냉장고를 뜯어내려고 말하는데 너무 꼴보기가 싫었어요. 저희보다 여유가 있어도 한참 있는데 살림이 빠듯하다는 말이 나올까 싶었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냉장고를 바꿔야 하는 건 저였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이 지금껏 쓰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처음엔 너무 고가라서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니 몇 날 며칠을 어머님한테 징징거리더라고요. 바꿔줄 때까지 저렇게 생떼를 쓸 인간인지라 나중엔 그냥 바꿔주시는 겁니다. 한두 번 저러는 게 아니니 그냥 저도 해탈한 심정이었어요. 그러다 정말 형님이라는 인간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어요. 그때는 형님네가 이사를 갔을 때였어요. 야가, 큰애가 이사했는데 그래도 한번 다녀와야 하지 않겠어? 네 어머님.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연락드리던 차였어요. 이번에 저희 차 타고 같이 가셔요. 주말이 되어서 저희는 어머님을 모시고 이사한 형님네에 가게 되었어요. 지방에 살다가 이번에 애들 학교 때문에 집을 경기도로 이사했는데 서울 근방으로 간다고 얼마나 자랑자랑 하던지 몰라요. 밉살스러웠지만 그렇다고 안 가보면 손아래 사람이 되어서 안 와봤다고 궁시렁거릴 것이 뻔하니 먼 걸음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 그래도 오랜만에 아들 차 타고 드라이브 하니까 좋지? 아이, 그럼 좋다마다. 그나저나 큰애가 멀리 가는 바람에 이제 혼자 가려 해도 힘들겠어. 그전에는 버스 타면 한 번에 가니 달에 몇 번이고 반찬 가져다 주고 했는데 아이, 이제 나 꽝이지 뭐. 아이, 저희랑 같이 가시면 되죠, 어머님. 어려움 마시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 와중에 이제 멀리 사는 형님네에게 반찬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쁜 짓 하는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자식이라고 꼬박꼬박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시는 어머님 생각을 하고나 있을련지요. 반찬이며 과일들을 바리바리 챙겨가느라 경기도까지 가는 동안 차 안에는 명절 같은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엄마들 마음이 참 이래요. 받는 것은 없어도 뭐든 해주고 싶잖아요. 그 마음을 알고 있으니 혼자서 멀리 이동하는 게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시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형님네 도착을 하니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입이 귀에 걸려서 환대를 해주더라고요. 아이고 동서 어머님 먼 길을 오셨어요. 어머 뭘 이렇게 많이 챙겨오셨어요? 다들 일로 앉으세요. 아니나 다를까 집값이 얼마이고 여기 학군이 얼마나 좋은 학군인지 쉬지도 않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기 엄마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진짜 정신 바짝 차려 해. 그래서 나도 이번에 신상을 하나 장만했잖아. 어때 동서? 잘 어울리지? 예, 형님. 너무 고급스럽고 잘 어울리세요. 그거 봐 여보. 시장 제품만 입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동서가 봐도 괜찮은 거 다 가잖아. 아니, 이가 별로라고 그래서 안 사려다가 내가 고집 부려서 얻어낸 거거든. 은연중에 저를 내리깔아버리면서 자랑하는 저놈의 화법은 10년이 지나도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뭐 이제 이사도 갔겠다 만나봤자 얼마나 만나겠나 하는 생각으로 그냥 꾹 하고 한번 참아버렸어요. 이사를 하면서 가구, 가전들을 싹 다 바꿨는데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러나 싶어서 부럽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형님, 이번에 가구랑 가전 싹 다 바꾸느라 돈 꽤나 들어가셨겠네요. 우리도 허리가 휘어. 그래도 애들 기죽일 수는 없잖아. 이 동네 사람들한테 밀리지 않으려면 해야지. 예, 그거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야? 너희들 엄마 아빠 월급 싹 다 갖다 바쳐도 그거 못 산다? 뭘 알아야지 원. 저희 애들이 신기한 게 있으니 뭘 눌러봤나 봐요. 거기다 대고 저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주둥이를 확 쳐버리고 싶었답니다. 다 함께 점심을 먹고 저희 부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근처에서 부부 모임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님은 어차피 주무시고 가실 거라 뒷정리만 빨리 해드리고 자리를 떠났어요. 형님, 집 구경 잘했어요. 저희 다음에 또 올게요. 더 이따 가라고 할까봐 아주 그냥 쏜살같이 나와버렸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저녁에 일어났답니다.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과 한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님이었죠.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게 너희들 아직 경기도에 있지? 혹시 지금 터미널로 와줄 수 있겠어? 어머님은 터미널에 와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무슨 일로 터미널에 계신 건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화를 받고 곧장 모임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었고 저희는 어머님을 만나러 터미널로 나갔답니다. 그곳에서 만난 어머님에게 왜 여기 있는 건지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엄마, 이 늦은 시간에 여기 왜 계신 거예요? 그게 멀리서 왔으니 엄마는 당연히 네 형이 자고 가라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자고 가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 내가 일어나지를 않으니 네 형수가 곧 버스 끊긴다고 눈치를 줘서 부랴부랴 나왔어. 근데 여기 도착하니 방금 막 차가 떠났다고 하더라고.
오늘 차편이 없다고 다시 가기도 눈치가 보여서 니들한테 전화해봤어.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릎도 안 좋으시고 낮에 비가 와서 날도 굳은 데다가 이미 깜깜해졌는데 어떻게 주무시고 가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있는 건지 싶었다니까요. 저는 어머님 편에 서서 역정을 했어요. 아니, 형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자고 간다고 한마디 하시지 그러셨어요. 맞아요, 엄마. 자고 가란 말 안 한다고 그냥 나와버리시면 어떡해요. 형도 그렇고 형수도 그렇고 진짜 어쩜 사람들이 이래. 도운동거리는 건 그렇다 쳐도 이건 진짜 아니잖아. 남편까지 합세해서 그 인간들의 파렴치함에 대해 화를 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자식들 편에 서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애들도 사정이 있으니 그러겠지. 그리고 시애미가 집에서 자고 가는 걸 좋아할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됐어. 다들 그만해. 엄마도 참. 형이 뭐 잘했다고 그렇게 편을 들어줘요? 형도 참 속 없네. 엄마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낯선 곳에 그것도 이 시간에 여기까지 데려다 줄 생각을 안 해? 나 진짜 이번에는 형한테 한마디 해야겠어. 장교 만들어주고 교수까지 시켜준 게 누군데 엄마를 업고 다니기도 모자랄 판에 이러고 터미널에 두고 가? 그때 어머님이 민망한 듯 왠지 시선을 회피하시는 게 느껴지길래 저는 찰나를 놓치지 않고 어머님께 되물었어요. 어머님, 근데 아주버님이 여기까지 데려다 주신 거예요? 어머님은 저와 남편의 눈치를 살짝 보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동네에는 시내버스가 잘 되어 있더라고. 버스 타면 한 번에 오니까 그냥 버스 타고 왔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야. 큰 소리들 내지 마. 엄마. 남편이 화가 잔뜩 나서 큰 소리를 내려 하는 걸 제가 막아섰어요. 어머님이 더 이상 이 일로 왈가불가하는 걸 원하지 않는 눈치셨죠. 저희는 그렇게 함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집으로 오는 내내 차 안에서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게 되더라고요. 어머님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시댁도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는데 그 와중에 장남이라고 아주버님께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장교 만들어주신 거라고 남편에게 전해 들었었거든요. 말도 마. 형이 어려서부터 욕심이 워낙 많아서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걸 가지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 원체 본인이 원하는 건 손에 꼭 넣어야 하는 인간이라 집에서도 형한테 좋은 걸 다 해줬었고 장남이라 그런 것도 있었어. 아주버님 생긴 것만 보면 전혀 그러지 않으실 것 같은데 되게 의외다. 당신 어릴 때 되게 속상했겠다. 그냥 그러려니 했어. 형의 본 모습을 알면 당신도 놀랄 거야. 형수 보면 딱 형이랑 똑같은 짓 하는 것 같아. 끼리끼리 잘 만났지 뭐. 아무튼 난 형이랑 엮이고 싶지 않을 뿐이야. 난 그냥 장가 잘 간 걸로 예전에 뺏기면서 살았던 것들을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지만 커오는 내내 얼마나 속상하고 서러운 마음이 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리기도 했었답니다. 아무튼 어머님은 그렇게나 장남에게 희생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주셨는데 돌아오는 건 이런 푸대접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말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참다 형님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어요. 형님, 어머님한테 안부 전화는 해보셨어요? 내가 아직 일이 바빠서 못 해봤는데 어머님 잘 들어가셨대? 오밤중에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다시피 했으면서 안부 전화도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니 순간 또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저는 격양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형님, 아직 전화도 안 해보셨다고요? 어제 어머님, 저희가 모임하다 말고 나와서 모셔다 드렸어요. 그래? 잘했네? 근데 왜? 너무나도 해맑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이런 인간과 무슨 대화를 더 이어갈 수 있을까 싶었지만 저는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큰 소리를 쳤어요. 어떻게 저희 차 타고 가신 건지는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터미널 도착했는데 버스가 끊겼다고 저희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옆 동네에서 온 것도 아니고 멀리서 왔는데
어떻게 그 밤중에 자고 가라는 말도 안 하고 보낼 수가 있으세요? 그것도 터미널까지 시내버스 타고 가셨다고 하던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 속은 더 시원하더라고요. 하지만 형님은 이어서 하는 말에 다시금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 나한테 말 다 했어? 어머님이 자고 가는 건 불편하다고 그냥 가버리신 거야. 터미널까지 바래다 드린다고 하니까 한사코 거절하셔서 혼자 가신 거고. 앞뒤 상황도 모르면서 어디 손이 형님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건데? 아, 형님, 어떻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아 버벅거리니 제 말을 끊어버리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겁니다. 동서, 그리고 효도는 셀프야? 효도는 효부인 동서가 해. 난 착한 며느리 할 생각 전혀 없거든. 바빠 죽겠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어? 앞으로는 용건만 간단하게 말해. 끊어. 결국엔 형님한테 한 방 먹고 이 통화가 끝나버렸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오늘 있던 일을 말했더니 남편도 화가 나서는 씩씩거리며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나도 점심시간에 형한테 전화했었거든. 근데 내가 어쩜 그럴 수 있냐고 하니까 아이 갑자기 위아래도 없는 놈 취급을 하는 거야. 그딴 소리 하려고 자기 귀한 시간 뺏어가냐면서 나 참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이 정말? 어떻게 형님이 하는 말이랑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똑같은 거야? 아이고, 둘이 아주 천생연분이야, 천생연분. 남편도 그 집 인간들한테서 저랑 똑같은 상황을 겪었더라고요. 남편이랑 두 사람을 씹으며 맥주 한잔하면서 오늘 일을 털어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형님과 한 달간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으니 그럴 법도 했죠. 그러다 저희 집이 발칵 뒤집힐 만한 너무나도 큰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얼마 전에 어머님께 반찬 그릇을 가져다 드리려고 갔다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어머님 속 안 좋으시다고 그러시는데 안색이 영 안 좋으시네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물음에 어머님은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더니 저에게 이리로 와서 앉아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입을 대시는데 긴장이 되더라고요. 둘째야,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라. 아이, 동네 병원에 가봤더니 큰 병원에 한번 가보라대. 아이, 그때부터 짐작이 안 좋더니만 큰 병원에서 나한테 암이라더라. 위암 3기란다. 암이라는 한 글자에 저는 순간 세상이 멈춰버린 기분이었어요.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어머님께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치료 받으면 괜찮아지시는 거죠? 어머님, 그런 거죠? 아이, 그렇게까지 놀랄 것 없어. 요즘 세상에 의료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데 그래. 저 세상 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머님의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후두둑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어머님의 소식에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답니다. 남편에게 소식을 전하니 놀라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다 나으실 때까지 우리가 옆에서 다 챙겨드릴 테니까요. 우리 회사 부장님네 사모님도 암이었는데 결국 지금은 완치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데요. 너희들 걱정이나 해. 아이, 엄마는 진짜 괜찮다니까.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옆에서 난리들이야. 걱정하는 저희들에게 안심을 시켜주시려고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면서 말씀하시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무섭고 힘드시겠어요. 그 마음을 생각하니 또다시 억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집에 이런 큰일이 생겨버렸으니 어쩔 수 없이 형님네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잘 지내셨어요? 아니, 형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쩐 일로 형님 하면서 전화를 다 했대? 애써 웃으면서 말을 꺼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싹퉁머리 없었어요. 그 얄미운 목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일단은 목적이 있는 전화를 한 것이었으니 말을 이어갔답니다. 저 형님이랑 언쟁하겠다고 연락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집에 큰일이 났어요. 어머님이 암이래요. 아니, 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 건데? 그제서야 놀라면서 어머님이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치료에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아요. 형님도 한번 내려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갈게. 그 이후 어머님은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고 항암의 후유증으로 꽤나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옆에서 저와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최선을 다해 어머님을 보필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과 형님이라는 사람들은 장남 맏며느리가 되어서 코빼기도 비추지 않더라고요. 몇 차례의 항암이 지난 후 어머님은 1차 수술을 받으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아주버님 부부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화가 나서 형님한테 다시 연락을 했어요. 형님, 어제 어머님 수술하셨는데 언제 와보실 수 있으세요? 내가 가본다는 게 워낙 바빠서. 아무리 바쁘셔도 어머님한테 한번 오셔야 하지 않으시겠어요? 혹시 오셔서 병간호해야 할까봐 안 오시는 거예요? 속이 얼마나 뻔하겠어요. 여기 괜히 왔다가 어머님께서 형님에게 간호사인 네가 좀 보살펴달라는 말이라도 할까 봐서 얼굴도 비추지 않는 모양새 같았거든요. 근데 동서는 꼭 그렇게 손윗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고 들더라? 나 정말 황당해서. 그래. 말 나온 김에 얘기해보자면 동서 말이 맞아.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노인네 병간호까지 해야겠어? 그런 건 동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제야 속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자기 손해보는 일은 죽어도 하지 않는 사람이니 발목이라도 붙잡힐까봐 얼마나 속으로 전전긍긍했겠어요. 아마도 어머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그때나 얼굴을 비출 것 같았죠. 차라리 안 보는 게 어머님 입장에서도 마음 편할 것 같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어머님은 그 이후 계속해서 치료를 이어가시고 계셨답니다. 그러다 이제 마지막 수술이 될지도 모르는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번 수술만 성공적이면 이제 당분간 걱정은 없으실 거예요. 내가 완치만 되면 그게 다 둘째 네 덕이다. 어머님이 치료를 잘 견디신 덕인 거죠.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하지만 모든 일들이 원만하지는 않았어요. 장기간 치료가 이어지고 몇 차례의 수술을 거치다 보니 수술비가 모자란 날이 오게 되었죠. 아이고, 내가 너희들한테까지 손을 벌릴 수도 없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들. 엄마가 당장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하시게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볼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요, 어머님. 이 사람 말 들으세요. 지금 건강만 생각하셔야죠. 돈 때문에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남편과 말은 그렇게 해놓긴 했지만 막상 돈을 구할 생각을 하니 걱정부터 앞섰어요. 여보, 그나저나 우리 지금 그 정도 목돈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정 안 되면 대출을 끌어오든지 해야지 뭐. 어떻게든 구멍은 생길 거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자. 지금 저희 집 상황에서 대출을 더 끌어가지고 오면 상황이 많이 어려워질 것이 뻔했어요. 너무나도 막막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형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했어요. 다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는데 달리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자기가 맏며느리인데 이번에도 거절을 할까 싶었답니다. 형님,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이 이번에 마지막 수술을 받으실 예정인데 그게 수술비가 조금 모자라서요. 형님께서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머님이 형님한테는 손 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어머님도 저희도 지금 돈 나올 구멍이 없어서요. 하지만 그 입에서 고운 말이 나올 리가 없었어요. 오히려 기대를 한 제가 바보였고 머저리였죠. 아이고, 위아래 구분 못하고 가르치려 들더니 이제 하다 나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그래?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먹고 죽으려도 그렇게 큰 돈은 내가 어디서 구하겠냔 말이야. 우리도 형편이 빠듯해서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그 노인네한테 저승길 가는 노자돈까지 챙겨줘야 해. 어이가 없으려니? 악마가 있으면 아마 딱 저런 모양이겠구나 싶었어요.
어쩜 입만 열면 저렇게 자기들 돈 없다는 소리를 하는 건지. 집이 40평이 넘고 걸치고 다니는 것만 해도 수백만 원인데 진짜 있는 것들이 더해도 한참을 더한다니까요. 그 인간의 말에 화가 나서 저도 언성을 높이면서 말했어요. 형님, 지금 어머님 생사가 오가는 중인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 그런 거면 더더욱 없어? 그리고 난 효부가 아니라서 효부인 동서가 어떻게든 그 돈 마련해다 드리면 되겠네. 진짜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 주 주말에 일어났답니다. 저와 언쟁을 했던 것에 대해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아주버님과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어머님은 수술 전까지 저희 집에서 모시기로 했었는데 주말 아침부터 와가지고 생떼를 쓰는 겁니다. 아이, 동서, 내가 정말 억울하고 열이 받아서 여기까지 굳이 찾아왔어? 손 아래 사람이 뭘 모르고 한 번은 가르치려 들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어떻게 주제도 모르고 몇 번이나 너한테 형님 행세를 하는 건데? 형님, 그렇다고 지금 여기 오셔서 이러시면. 어머님도 할 건 아셔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저 정말 억울해요. 저희 지금 돈이 없어서 애들 학원도 다 줄이고 있고 그이도 몇 달째 옷 한 벌을 못 사 입고 있어요. 그런데 동서는 하극상도 모자라서 저를 완전 돈이 있으면서 주지도 않는 도둑년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슴팍을 팍팍 치면서 울고 바닥에 뒹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할리우드 액션을 하는 겁니다. 제가 뒹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누가 보면 제가 무슨 돈 내놓으라고 공갈이라도 한 줄 알 거예요. 어머님은 기운 없는 목소리로 형님께 말씀하시더라고요. 큰애야, 무슨 말인지 다 안다. 그만 좀 울어라.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어머님이 말씀을 하시자 그자 옷을 추스르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닥에 뒹굴면서 코트 안주머니에 있던 차키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재빠르게 주워다가 눈치를 쓱 보고는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 차키는 다름 아닌 벤츠 차키였답니다. 돈이 없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결국 자기 차를 외제차로 바꾸느라 돈이 없다고 한 거였죠. 그 광경을 본 사람은 저뿐만이었고 너무 황당했지만 구태여 어머님한테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이 사실을 아셔봤자 속만 상하실 게 뻔하잖아요. 저는 형님이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틈에 귀에다 대고 작게 말했어요. 형님, 원래 끌고 다니던 차도 한 3년밖에 안 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벤츠로 바꾸셨나 봐요. 그래서 돈이 없으신 모양이죠? 제 말에 당황을 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는 겁니다. 어머님 수술비는 저희가 대출 당겨다가 마련했어요. 형님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그러시면 안 되죠.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죠. 제가 일침을 놓으니 저를 째려보고는 휙 하고 자리를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저런 인간을 상대로 입씨름을 했던 제가 멍청했어요. 그냥 상종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베란다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형님네 식구들은 신형 벤츠를 몰고 아파트를 빠져나가더라고요. 어차피 저 인간이 돈을 빌려줄 리 만무했으니 저희 부부가 대출을 끌어다가 수술비를 마련해드렸답니다. 어머님은 너무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다른 대안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몇 주 후에 어머님의 수술 날짜가 되었답니다. 수술을 앞두고 어머님의 부름에 온 가족들이 병실에 모이게 되었어요. 마지막 수술이니만큼 가족들을 다 함께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늙기는 하는 모양인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큰 수술을 앞두고 우리 손주들까지 다 얼굴을 보고 싶어서 오라고 했어. 엄마, 수술 잘 받고 나와서 보면 되는데 어차피 금방 회복할 거잖아요. 남편의 너스레에 그제 옅은 미소를 보이시더라고요. 부족한 살림에 수술비까지 마련해준 우리 둘째한테 내가 참 염치가 없고 미안하다. 다 늙어서 빨리 가야 하는데 이놈의 생명줄이 왜 이렇게 긴 건지. 그리고 큰애야, 너희들한테는 원망스럽거나 미워하는 거 전혀 없으니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
어머님, 수술 잘 받고 일어나셔야죠. 어머님의 말씀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님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내가 이렇게 오늘 내일 하면서 아파 보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유언장이라는 걸 처음 써보게 되더구나. 공중인지 모신지를 받아둬야 한다고 해서 미리 받아뒀는데 아직 저 세상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술 들어가기 전에 모두들 있는 자리에서 이 유언장을 열어보려고 너희들을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어머님은 자식들 모르게 유언장을 미리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차분하게 어머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다시 입을 떼시는 순간 병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고 저희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이 나이 먹고 손에 현금이 없어서 작은 애한테 손을 벌리게 됐는데 작은 애한테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간 평간호해준 것도 전부 작은 애인데 말이야. 그 돈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다가 갚는 걸로 하마. 그리고 너희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 앞으로 남겨둔 시골 땅 10,000평은 내가 전부 둘째 며느리에게 증여하마. 저희는 모두 얼이 빠진 얼굴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땅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이었죠.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런 큰 땅을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엄마, 아버지한테 그런 땅이 있었던 거야? 너희들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알게 되었어. 너희들한테 말해봤자 하등 좋을 것이 없을 터이니 굳이 말하지 않았었다. 아무튼 내 유언은 전부 다 말했으니 그렇게들 알고 있거라. 어머님의 말씀이 끝나자 형님은 억울하다는 눈을 하고 몸을 있는 대로 나뒹굴며 어머님께 말하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그 많은 걸 동서한테 전부 다 넘겨버리시면 그럼 저희는요? 장손을 먼저 챙기셔야죠 어머님. 그래. 너희도 섭섭해할 것 같아서 내 준비한 것이 따로 있지. 너희한테는 더 큰 걸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어머님은 형님한테도 줄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형님은 속도 없이 다시 배시시거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진짜인 줄 알고 놀랐잖아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어머님 저희한테는 뭘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네 집에 가면 너희들 시아버지가 한평생 모아둔 책들이 잔뜩 있는 거 알지? 거기 그 책들 싹 다 가져가거라. 너희들 같이 니들 속만 차리고 니들 것만 챙기는 욕심 많은 것들에겐 돈보다 마음의 양식을 쌓아야 된다 생각했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으니 책으로나마 유산을 남긴다. 그 책 읽고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 거라. 니들한테는 그게 돈보다 더 큰 인생에 도움이 될 거야. 특히 탈무드는 꼭 읽거라. 인생의 교훈을 많이 주는 책이거든. 어머님의 말씀에 저와 남편은 순간 푹 하고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어머님은 완전히 계획하에 준비를 하고 계셨던 모양이었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은 이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것인지 무릎을 꿇고 눈물 연기를 하면서 어머님을 회유하려 드는 겁니다. 엄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집의 장소는 저잖아요, 저.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얼굴도 비추지 않아서 섭섭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신 거죠? 제가 맏며느리로서 앞으로 잘 모실게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한테도 기회를 주셔야죠. 기회는 무슨 기회야? 둘 다 바쁘고 사는 게 빠듯해서 신경 못 쓴 건데. 그런데 큰애야, 니들 차가 아주 멋들어져 보이더라. 둘째 너도 돈 받으면 꼭 똑같은 걸 한 대 뽑아라. 그거 몇 대는 살 돈이 될 거 아니야. 어머님은 그날 형님이 감춘 벤츠 차키를 보셨던 겁니다. 봐놓고도 저에게 말을 하시지 않은 거였어요.
형님은 완전히 망연자실한 얼굴을 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너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후 어머님은 수술을 잘 받으셨고 점차 회복을 해가셨답니다. 나중에 저는 어머님께 여쭤보게 되었어요. 어머님, 근데 그 땅은 왜 저한테 증여해 주신 거세요? 그이한테 안 해주시고요?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너희 남편한테 증여를 하면 나중에 지형이 그 유산 분할 소송이라는 걸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 놈이 워낙 욕심이 많은 놈이라 나도 너희들한테 뭐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니겠어. 어머님은 누구보다 자기 자식들을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거기까지 이미 손을 써두신 거였죠. 그 이후 예정대로 어머님은 집을 팔아서 저희에게 수술비를 갚으셨고 땅 또한 증여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그 큰 땅의 주인이 되었어요. 땅을 가졌다고 해서 섣불리 팔거나 하지 않았고 두고두고 잘 가지고 있다가 저희에게 꼭 필요할 때 쓰려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는 후에 형님네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이것도 벌써 몇 년 전의 이야기가 되었네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끝까지 잘 모시다가 재작년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장례식 날에도 형님네는 와보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기 스스로 업보를 쌓는구나 싶었어요. 맨날 그렇게 돈돈거리던 형님네가 얄밉기만 했는데 어쩌다 보니 저에게 이런 선물이 똑 하고 떨어지는 날도 오네요. 당장 사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제 양심과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온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긴긴 겨울날 저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들 행복 가득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